안녕하세요. 주간 전망대입니다. 금융시장의 다양한 이슈를 뉴스보다 핫하게, 리포트보다 쿨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뭐 들어가는 멘트 없이 바로 질문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이제 보통 다른 때는 들어가는 멘트를 하는데 질문부터 바로. 네. 지금 부동자금이 뭐 한 1,000조 뭐 지금 대기 수요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시작부터 간단하게 돈이 있으면 지금 뭐 투자한다 만다, 뭐 투자를 하면 어디에다 한다, 뭐 투자 안 한다 이런 말씀은 안 해주셔도 되고 차례대로 이렇게 들어가면서 얘기해 주시죠. 네. 우리 김민수 팀장님부터. 네, 일단 지금 시장에 부동자금 넘쳐난다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네. 이런 상황 쪽에서 그래도 팔은 안으로 굽어야 되겠죠. 여기 물론 부동산 전문가분도 계시고 네. 다른 전문가분들도 다 계시지만은 제가 있는 쪽이 한 17년 넘게 주식만 하다 보니까 네. 지금 같은 기회가 따로 없다라는 쪽으로 해석하고 있고요. 네. 저한테 여유 자금이 하늘에서 떨어진다면 네. 주식에 사는데 바로 이용할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제가 여유 자금이 있으면 맡기면 불려주신다. 당연합니다. 많이 불려주신다. 예. 알겠습니다. 뭐 저도 원래 뭐 부동산만 계속 하던 사람인지라 네. 사실 주식은 잘 모르기도 하고요. 그래서 네. 요즘 장이 좋아서 거기 권하시는 분도 계시긴 한데 저도 만약에 투자할 만한 여유 자금이 갑자기 생긴다 그러면 잘 아는 부동산 활용해서 뭐 장기적으로 보유할 만한 좀 뭐 고급 주택이라던가 네. 아니면 계속 수요가 좀 탄탄할 것 같은 뭐 도심 역세권의 소형 주택이라던가 네. 어쨌든 땅값이 오를 수 있으니까 뭐 대지 가지고 있는 상업용 부동산이라던가 뭐 이런 거 둘러보게 될 것 같습니다. 자세한 얘기는 제가 좀 이따 다시 네. 여쭤보겠습니다. 예, 저 같은 경우는 일단 뭐 자산이 어떤 방향성을 갖고 움직이는 것 같지는 않고 계속 이제 순환매만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자산 배분을 잘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일단 재산을 지켜야 되니까 일단 이제 미국 채권을 좀 사고 싶고요. 왜 미국 달러 채권을 원했냐면은 달러가 강세로 갈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적어도 원하는 약세로 갈 것 같아요. 네. 예, 그리고 이제 좀 성장 쪽도 봐야 되니까 주식을 하긴 하는데 좀 신성장 동력 관련주들을 좀 저는 좀 편입을 하겠고요. 네. 그리고 그 중에 일부는 비상장 주식 좀 신성장 관련된 것들 그런 것들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이제 시장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픽스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더 이상 떨어질 것 같지는 않고 그만큼 이제 사람들이 요즘 되게 어느 정도 내려왔어요? 거의 뭐 10 미만이에요. 거의 아, 9.9 막 이러니까요. 그게 이제 지난번에 이제 그 트럼프가 한번 그 러시아 스캔들 한번 딱 걸리니까 15까지 확 튀더라고요. 튀었었죠. 예, 그래서 그런 거를 한번 좀 통해서 시장을 좀 해지하고 싶은 그런 생각은 있습니다. 예. 네, 저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하신 분들이 좀 이렇게 공격적이고 또 전문적인 분야를 섭렵했다면 시장에서 판매되는 상품 중에 제가 잘 아는 구조화 상품이라든지 아니면 간접 투자 상품에 많은 비중의 자산을 배분을 하고요. 나머지는 이제 해외 투자 쪽을 좀 생각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네. 적은 자산은 네. 좀 더 공격적으로 한다면 4차 산업, 요즘 말이 많지만 4차 산업 관련된 주식을 산다든지 이렇게 하고 싶고요. 어차피 자산을 불리고 또한 이렇게 운용한다는 그 목적이 저의 행복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미술품을 구매하는데 일부 자산을 쓰겠습니다. 미술품 그건 생각도 안 했는데 괜찮은 자산 같네요. 제가 봐도 괜찮은 투자 같긴 합니다. 네. 근데 그건 살 때 팔 때 이게 팔고 사는 재주도 있어야 그거는 돈을 벌지 팔고 사는 재주가 없으면 돈을 못 벌더라고요. 뭐 투자 목적도 그러나 있지만 저러나 예. 이 두 분께서는 4차 산업을 얘기하셨고 그다음에 비상장 주식을 얘기하셨으니까 어느 종목인지 종목명을 나중에 끝나면 제 핸드폰으로 딱 찍어주시면 제가 참고하겠습니다. 제가 요즘 4차 산업에 관심이 완전 꽂혔거든요. 지금. 주식시장은 올 연초까지 다 계속 박스피였었잖아요. 야, 다 박스피 못 뚫을 거다 그랬고 그게 제 기억에 그 박스피가 한동안은 1,800에서 2,000 사이쯤 됐었고 그러다가
좀 최근 들어서는 좀 위로 좀 올라왔죠. 한 1900에서 한 2100 뭐 이런 정도였나요? 갑자기 좋아졌어요? 그렇습니다. 생각도 안 했던 2300도 오고. 그리고 요즘 며칠 잠깐 좀 쉬어가는 상태인데 이게 지금 쉬어가는 거예요? 일단 뚫긴 뚫었잖아요, 그죠? 어느 분이 얘기해 주시겠어요? 우리 김학주 교수님 하시겠어요? 아, 예. 그럼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면 네. 그 배경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일단 삼성전자를 뭐 언급을 안 할 수가 없죠. 아니, 그러니까 뭐 하여튼 삼성전자 없어지면 우리 지수가 형편없이 낮을지도 몰라요, 사실. 사실 저도 사실 우리나라 산업이 생각보다 빨리 경쟁력을 잃어서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네. 삼성전자가 있다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 경제의 축복이죠. 근데 지금 뭐 사물 인터넷 하더라도 이제 기계가 뇌를 가져야 되잖아요. 네. 그러려면 이제 기억 장치가 있어야 되고 네. 반도체 수요는 뭐 구조적으로 늘어날 거 분명한데 이미 이제 반도체 산업은 구조 조정이 끝났고 네. 그러면 이거를 회방 놓을 때는 중국밖에 없는데 네. 중국이 빨리 쫓아오려면 M&A를 통해서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중국은 근데 나중에 들어올 방법이 없죠. 예, 미국이 이제 그 보안의 문제를 얘기하면서 그걸 못하게 하고 있는 거죠. 그런 부분이 하나 있었고 생각보다는 이제 그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서 좀 시장에서 돈을 좀 뺄 거라고 생각했었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 눈치를 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금리를 올린다는 것은 이제 인플레 압력이 생겨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인플레 압력이 최근에 보니까 계속 낮아지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 이유를 보니까 이 인플레 계산하는 방법을 좀 바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0불짜리 냉장고다. 네. 그게 이제 1,050불이 됐다. 그러면 5%가 물가가 오른 거 아니겠어요? 네. 근데 성능이 좋아졌다. 용량이 커졌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거 원래 1,050달러짜리 거다. 이러면서 안 올랐다. 이런 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그걸 해석했냐면 이게 페드가 그러니까 미국 연준이 이게 금리를 올릴 마음이 없구나. 네. 이렇게 생각하면서 유동성 랠리가 굉장히 오랫동안 이어질 수 있다라고 지금 낙관하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삼성전자 안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기분 참 나빠요. 그렇죠. 저는 삼성전자 안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하나만 더 여쭤보면 예. 반도체 시장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아주 강론으로 들어가는 오늘 토크는 아닌데 반도체 시장이 지금 이제 사이클 시장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이번에 반도체 호황이 단순히 사이클 때문만이 아니다. 반도체에 대한 수요 곡선 자체가 아예 이동을 해서 시장 자체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보세요? 저도 동의합니다. 그래서 사실 저기 미국의 증시 상승을 이끈 것도 뭐 다 크라우드 컴퓨팅을 하는 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애플이라든가 구글이라든가 뭐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이런 데서 하는 거죠. 근데 그런 인프라를 깔려면은 일단은 반도체는 들어가야 돼요. 무조건 들어가야죠. 예, 그러니까 그 수요가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는 뭐 저기 이견이 없어요. 옛날에는 사실 반도체 업체들끼리 싸울 수 있는 무기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선폭을 줄여서 많이 생산성을 개선해서 싸울까 했는데 기술적으로 그게 안 되잖아요. 막다른 골목이잖아요. 거의 다 같이. 예, 싸울 수 있는 무기도 없고, 예, 그러니까 지금은 굉장히 수급상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예. 혹시 보태주고 싶은 말씀은? 네, 일단 교수님께서 아주 잘 설명해 주셨는데 네. 그냥 보면 시장 분위기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 작년부터 미국 시장이나 해외 어떤 글로벌 시장은 벌써부터 강세로 갔는데 저희 시장은 전혀 반응을 못했습니다. 네. 그런 상황이 올해까지 들어오다가 그래도 이제 올해 들어서면서 앞서 말씀하셨던 삼성전자나 기업들 실적들을 발표했더니 괜찮네. 이거 이렇게 두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어떤 매수세가 같이 촉발되면서 지수 자체 특히 시클리컬 관련된 경기 민감 대형주들이 다 같이 움직이는 그런 현상이 나오다 보니까 당연히 지수도 올라가야 되겠죠. 네. 그런 현상들이 확인하고 움직이는 약간 뒤늦은 경향은 있는데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어떤 지금까지 보여줬던 어떤 시장에서 여기는 우리가 한계야라고 했던 부분들을 다 뛰어넘는 모습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다시 조망이 되는 분위기가 바뀐다고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 그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주식 투자하면 이제 시장이 활성화됐다고 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뭐 아주 보수적인 장바구니든 분들. 아줌마나 뭐 이런 등등. 근데 사실 그 증권사 내지는 종금사 거래를 하시는 분들보다는 은행을 거래하시는 분들의 주식에 대한 선호도가 굉장히 높아진 거를 느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고객을 직접 만나는 직업이니까 네. 최근 한 5년 전까지만 해도 주식의 주자만 꺼내도 저 사람 좀 이상한 사람 아니야? 약간 이런 고객들의 반응이 많았는데 네. 최근에는 구조화 상품이 한 4%, 연 5%짜리 상품이 끝나도 이거 정도 수익을 냈어. 그 서운한 감정을 숨기지 않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주식시장이 저는 좋아서. 아까 그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주식의 실적 자체가 좋아졌다는 건 이제 팩트고요. 심리적으로는 굉장히 그 투자 상품에 대한 완고한 어떤 심리가 좀 이렇게 녹아졌다, 완화됐다 이런 걸 제가 좀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요. 그럼 주식시장은 어제 그제 오늘까지 뭐 해가지고 별로 잘 못 가던데 지금 그럼 이건 조정이다. 더 예. 간다. 일단은 많이 올랐으다 보니까 한 4월 15일 날 정도 4월 중순쯤 됐을 때 삼성전자만 올랐다니까요. 아닙니다. 자세히 요즘 살펴보면 지수 떨어지니까 삼성전자 떨어져서 떨어지는 거고. 물론 그렇죠. 네. 어떻게 보면 영향력이 크다 보니까 그런 상황인데 정말 난 삼성전자 싫어. 보통 보면 이제 저희가 주식시장 얘기할 때 빼놓을 수가 없는 게 삼성전자겠죠. 그러죠. 네,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와 뭐 SK하이닉스 앞서 말씀하셨던 반도체 관련된 쪽에 대해서 무게를 실으면서 IT 쪽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오히려 그 외에 약간 중형주급들 쪽에서 경기 민감된 부분들 같은 경우 같이 움직이는 종목들은 예. 삼성전자가 덩치가 있어서 다 거기에 집중하는 반면에 오히려 올라온 종목들의 모습들도 충분히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 단기적으로 40% 50% 올라온 종목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죠. 네, 이런 모습들은 아무래도 지금 또 최근에 이어지고 있는 바턴이 내수주 쪽으로도 같이 가고 그러다 또 최근에 또 여러 가지 정부 힘과 함께 지주사에게 또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이런 부분들도 하나의 어떤 모멘텀이 돼서 주가를 움직이는 그런 현상이 나오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조선주 좀 아세요? 조선주를 이제 어떻게 요리해 드릴까요? 아니 요리가 아니라 아니 조선주가 지금 기대감만 가지고 다 떠버렸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저는 조선주까지 갔으니까 우리 주식시장에 주식할 만한 거 다 갔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네. 실적은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주가는 지금 다 50%에서 이상씩 올랐잖아요, 조선주들이.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제 심리적으로 위축된 국면들이 좀 컸던 부분들이 약간 완화되면서 나오는 부분들도 있다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네. 거기다 이제는 특히 이제 지금까지 한 4월 달까지 나온 흐름 보게 되면은 아무래도 지금 이제 중국에까지 밀려서 뭐 4위, 5위까지 했던 조선 건조 수량이 네. 지금 이제 2위까지 다시 중국을 치고 있습니다. 네. 올해 같은 발주량과 같이 이어지게 되면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하반기는 좀 더 나아지는 거 아니야? 이런 분위기 같이 이어지고 있고요. 거기다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이번에 기업 분할을 했습니다. 네. 또 4개사로 분할을 하면서 지주사 얘기들 쪽으로 또 바뀌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그에 따른 지배구조 개선도 또 하나의 좀 역할을 하다 보니까 좀 그렇다고 생각드는데 네. 그래도 여기서도 마찬가지다시피 현대중공업, 현대미포 그리고 몇 개의 회사만 일단 살겠구나라는 쪽으로 아직까지는 시장은 생각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어쨌든 그 실적이 지금 올해 말까지 지을 바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조선업까지 지금 주가가 다 50% 이상씩 뛰었기 때문에 시장은 한 바퀴 돌 건 다 도는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번 지금 그 조정을 받는다 그러면 조정을 받고 난 다음에 연말에 3천 가요? 간다 못 간다 세 분만 손 들어줘 보세요. 3천 간다 못 간다 올해 연말 올해 말 올해 말요. 네. 손 안 들겠습니다. 못 간다? 더가 3천 이상 하면 어떡하죠? 그러면 이제 큰일 나는 거죠. 3천 넘게도 간다? 예, 지금 기준에서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갈 수 있다? 네. 김 교수님은? 저는 못 간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이제 그게 3천 정도가 되면 우리나라의 PER이 한 16배, 17배 정도가 되거든요. 네. 네, 근데 우리 한국이 여전히 그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게 있기 때문에 있죠. 네. 그 일드 갭을 따져 보면은 너무나 주식한테 후한 것 같아요. 네. 모르죠. 뭐 정부에서 엄청나게 이제 돈을 풀어대면은 뭐 유동성의 힘으로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거를 지금 16배 뭐 이 정도면 동남아 국가들도 다 거기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걔네들은 이제 성장주라서 그런가? 어닝이 그렇죠. 어닝이 아직 좀 약간 잘하지 못한 상태였었고요. 네.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 산업 구조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이 제조업에서 이제 그 스마트 쪽으로 이제 옮겨가는 추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세계 전체가. 근데 네. 그 우리가 완전히 그 제조업 국가죠. 네. 그래서 가장 취약한 그런 산업 구조를 갖고 있어서 네. 여기서 17배를 준다는 거는 조금 저는 그럼 몇 배까지는 봐주시겠어요? 저는 한 뭐 14배 정도까지는 14배면 한 2,600, 800 이 정도인가요?
예, 뭐 그것도 예, 하여튼 뭐 그 사실 그 볼모라는 걸 많이 생각하는데요. 네. 그 사실 한국의 그 볼모는 주택이죠. 그러니까 평생 돈 벌어가지고 집 한 채 샀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 빠지면 안 되잖아요. 정부가 어떤 식으로든 막을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나라도 한국판 양적 완화가 될 수도 있고 막 돈을 풀어내겠죠. 그 돈이 다 이제 꼭 그 부동산으로 가지 않고 주식 쪽으로 온다 그러면 저는 뭐 그 정도까지는 갈 수 있지 않을까 뭐 이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도 뭐 상승한다면 3천까지는 좀 못 갈 것 같고요. 올해 내로는 예, 내년은 간다고 보세요? 아, 그거는 이제 올해도 실적을 봐야죠. 그것도 내년 걸 또 봐야 되고. 그럼 올해 얼마까지? 한 2,600 이제 고점? 고점을 본다면, 예, 그리고 이제 저는 하단 한 2,200 정도에서 지지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200은 지지하고 예. 2,600까지 간다. 예, PBR이 이제 상대적으로 자산이 좋아지면서 PBR도 많이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네. 그 정도, PBR 1배 정도 수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2,600까지 보신다 그러면 지수만 놓고 그냥 보면 뭐 네, 주식마다 네. 다 다르겠지만 지금 투자를 해서 네, 15%가 채 안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300도 채 안 남았으니까 네, 어쩌면 한 10% 조금 넘게 맞습니다. 12%뭐 11%, 뭐 그 정도 되겠죠. 네. 이제 우리 코리아를 사면 한국을 사면 10한 2% 버는 거잖아요. 네. 근데도 주식에 들어가야 돼요. 뭐 그래도 그런, 뭐 은행 예금보다는 낫긴 하지만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은 이제 의견이 좀 많이 갈립니다. 저희 이제 자산 관리하는 어떤 PB들 입장에서도 네. 저는 이제 그러니까 소수의 종목, 즉 이제 집중해서 하는 소위 말해서 압축 펀드가 이제 간접 상품 중에서 오히려 상당히 좋았는데요. 네. 이제 이게 계속 갈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한 의구심이 든다면 좀 방어적인 상품을 좀 권유를 많이 했던 편이에요. 그런 네. 취지에서 방금 이제 그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2,600까지 보면은 연말까지 한 12% 정도 인덱스만 보면은 그 정도 수익을 기대하고 반대로는 한 10에서 10% 내외의 손실 정도를 감내하고 투자를 해야 되니까 네. 적극적으로 자산을 확대하기에는 좀 부담이 돼서 이제 펀드 내에서 가령 뭐 방어적인 어떤 이제 그런 구조를 갖고 있는 그런 상품들을 많이 권유하는 편이에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이제 은행은 상대적으로 좀 보수적인 그렇죠. 투자 성향을 갖는 고객들이 있기 때문에 네. 예, 뭐 무엇이 옳다 그르다 말씀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이 정도 주식시장에 대해서 이 정도 하고 이제 부동산 시장을 좀 여쭤보면 뭐 그동안 편하셨죠? 듣기만 하느라고. 네, 많이 공부가 되네요. 좋은 이제부터는 말씀들 많이 하셔서. 이제부터는 안 편합니다. 네. 부동산 시장이 지금 작년까지만 해도 올해부터는 좀 약하지 조정이 될 않겠냐. 거다 얘기가 많았죠. 특히나 올해 말 내년 초 이때 되면 좀 더 많이 약할 거다 이런 얘기였고 건설회사들도 뭐 선거 전까지는 선거 이후에 부동산 시장이 뭐 그렇게 대단히 좋아질 것 같지를 않아서 분양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다 축소해서 잡았다가 선거 지나면서 지금 분양을 해보니까 이게 생각보다 시장이 뜨거운데 지금 이렇게 된 거잖아요 지금. 사실 분양 물량 자체는 초반부터 줄였던 건 아닌데 네. 이제 뭐 대선이나 이런 일정 때문에 조금 미뤄뒀던 잠시 것들이 장도 시작됐었죠. 좋고 하니까 네. 지금 막 쏟아내고 있는 중인 거죠. 근데 쏟아내는데 근데 반응이 생각보다 뜨겁네. 지금 이렇게 지금 건설사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 일단 시장에 저희가 1순위 규제가 강화되기는 했는데 여전히 이제 1순위 통장을 가지고 새 아파트 청약을 통해서 갈아타기를 하거나 아니면 뭐 유망 단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씩 아직 프리미엄이 붙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네. 것들을 기대하고 접근하는 수요층이 예상보다 좀 많이 있고요. 예. 그리고 올해 연초 저희가 조사를 했을 때 연간 이제 공동주택 아파트 공급 계획이 한 35만 채까지 전년보다 많이 줄긴 했는데 그래도 적지 않은 양입니다. 그래서 35만 채면 예, 공급할 계획이 적정 있었는데 수준이죠. 그 중에 이제 뭐 인프라가 괜찮은 도심에 대단지 재건축 재개발 물량들이 꽤 많다 보니까 네. 기본 이제 청약하시는 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상품 유형이거든요. 뭐 인프라 좋고 교육 환경 같은 거 좋고 이런 것들. 그래서 기본적으로 공급되는 상품들이 좀 꽤 괜찮은 물량들이 있고 네. 또 시장도 뭐 우려했던 뭐 대출 금리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천천히 조정되는 상황이 되니까 아무래도 수요자들이 좀 더 뭐 적극적으로 해봐도 되지 않겠냐. 거기다 이제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도 최근에 이제 지방 세미나들을 좀 다녀보니까
예상보다는 굉장히 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겹치다 보니 예상보다는 재고 시장의 이제 소형주택 거래도 전년보다 그렇게 많이 줄지 않고 있고요. 네. 신규 분양 시장의 이제 경쟁률 같은 것도 좋게 나타나고는 있습니다. 근데 워낙 이 지역별로 온도차가 편차가 크다 심하죠. 보니까 네. 이거를 뭐 전반적인 아니, 그래서 상승 전환 이제 이렇게 보기까지는 좀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지역별로 좀 다시 또 아, 이제 그다음 네네. 보충 질문 들어가려고 그랬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그 수도권, 서울 수도권과 지방을 이렇게 분리해서 보면 지방은 뭐 지방도 또 지방의 나름의 편차가 또 있겠지만 그 속에 들어가면 근데 전반적으로 이제 저기 부산, 대구 뭐 이런 경남권들 그다음에 충청, 세종시 뭐 이런 데까지가 사실은 그동안 꽤 좋다가 지금 좀 가라앉은 상태잖아요. 근데 대부분 다 가라앉았다고 이제 바닥은 쳤다 이렇게 봐야 돼요. 아니면 좀 더 가라앉는다고 봐야 돼요. 지금 말씀하신 지역 중에 대표적으로 이제 한 2015년 정도까지 좀 장기 상승세를 보이다 조정되고 있는 데가 이제 대구광역시 같은 곳인데요. 그렇죠. 워낙 외곽에 이제 새 아파트도 많이 지었고 그동안 뭐 혁신도시나 이런 거 이전하면서 이제 자금이 돌고 하면서 가격이 많이 올라서 2016년 정도부터는 조정을 지금 거의 한 15개월 이상 지수상으로는 계속 빠지고는 있거든요. 근데 네. 대구 같은 경우 예상보다는 하락 조정 폭이 크지는 않아서 저희가 볼 때는 올해 입주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좀 더 떨어지지 않을까 보고는 있는데 현지에서도 이제 외곽의 신규 입주 시장은 좀 빠지는데 이를테면 뭐 대구의 강남이라고 불리는 이제 수성구 같은 인기 지역 같은 데들은 여전히 좀 강보합세를 보이고 있는 측면도 있고요. 네. 지방에서도 부산에 개발이 되고 있는 강서권이나 동부 쪽의 분양 시장이나 뭐 최근에 이제 대선 과정에서 다시 회복한 뭐 세종시라던가 뭐 네. 지금 교통 인프라 계속 들어가고 있는 강원도라던가 뭐 이런 데들은 지방 수도권 외 지역이긴 하지만 계속 좀 오름세가 나타나고 있어서 여전히 그런 부분들이 좀 이제 저희가 예상보다 강한 뭔가 직접적인 규제나 이런 게 가해지지 않는다면 좀 더 진행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저 같은 이 부동산 잘 모르는 사람이 부동산 지방은 안 좋을 거라고 떠드는 게 정말 바보 같은. 근데 지방에서도 이제 좀 중소도시들이나 네. 진짜 입주량이 급격히 늘어난 광역도시들은 떨어지고 있는 거죠. 대구 경북권은 떨어지고 있고요. 네. 충청권에서도 세종시만 사실 좋고 충북이나 충남 같은 이제 소도시들은 좀 조정을 받고 심하게 있는데 맞추고 있죠. 근데 사실. 워낙 이제 시장 자체의 전체적인 주택 재고량 영향력이라던가 이런 게 큰 서울 주택 시장이라던가 부산광역시라던가 이런 데 시장이 예상보다 좋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시장이 굉장히 좀 호황장세나 아니면 아예 다시 이제 상승세로 전환된 것이 아닌가라는 이제 약간의 오해나 고민들이 시작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일단 이제 우리가 서울 수도권은 얘기 안 했으니까 이제 서울 수도권까지 얘기를 좀 해보면 수도권하고 서울은 이번엔 좀 분리해서 봐야 되겠죠. 네, 아무래도 이제 서울 수요가 주거 비용 때문에 경기도로도 계속 이제 이주를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서로 이제 상관관계는 있습니다만 뭐 가격 차이가 워낙 나니까 분리를 해서 보는데요. 서울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해야 이제 아파트 공급이 되는 지역인데 네. 최근에 한 2년 정도 재건축 시장이 다시 뜨거워진 지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래서 네. 기본적으로 입주 예정 물량이 아파트 기준으로는 그렇게 많지가 않고 또 네. 최근에 이제 올해 초과이익 환수제라고 재건축 시장에서 이슈가 되는 내년부터 부활하게 되는 이제 재건축 사업성에 타격을 주게 되는 제도의 부활 이제 가부 문제가 있다 보니까 그거를 피해서 속도를 내는 재건축 사업장들이 시장을 좀 투자 시장에서 주도하면서 가격 상승세를 좀 끌어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은 그런 이슈들이 하반기까지는 계속 살아있기 때문에 이제 하반기에 지금 뭐 국토부 장관도 이제 내정이 돼서 만약에 이제 인선 통과하면 이제 예상되는 규제 정책들이 이제 단계별로 시행해 나갈 텐데 그렇다 하더라도 서울시장은 적어도 하반기까지는 지금의 이런 관심이나 거래 분위기가 좀 이어질 것 같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수도권 경기 같은 경우는 워낙
신도시 분양이 많았기 때문에 올해 내년 분양이 급격하게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이제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의 주거 비용을 못 견디는 젊은 세대주들이 가까운 신도시로 나가고 있고 그걸 가능하게 하도록 지금 계속 광역교통망이 확충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 이제 받쳐주는 신도시 중심으로는 입주량이 많긴 하지만 가격이 이렇게 급격히 떨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요. 그래도 서울 과열 아니에요? 지금 수준이 얼마나 더 길게 큰 폭으로 더 확장이 될 건가에 대한 이제 저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 네. 저는 사실 그렇게까지 계속 이 열기가 가지는 못할 거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아직은 있고요. 뭐 네. 저희가 이제 연말 연초에도 계속 이제 시장의 분석가들이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만 아직은 정책 공백이 있는데 이제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부동산 규제책이 이제 단계별로 시행될 수가 있고 무엇보다 지금 가계부채 관리 대책에 굉장히 좀 계속 신경을 쓰고 있는데 그게 뭐가 나오느냐의 관건이겠죠. 근데 나올 것들은 대충 언급이 되기는 했습니다. 뭐 단계별로 시행하기 때문에 시기의 문제는 있습니다만 총량제 부분하고 DSR 이제 단계별 시행하고 뭐 이런 부분이 있고 일단 7, 8월에 LTV 원상복귀라는 이런 심리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상징적인 이제 조치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오면 아무래도 수요 시장의 조정이 좀 나타날 걸로 보고요. 입주 물량 자체가 사실 상반기엔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근데 7월부터 내년 한 3월 정도까지 이제 전국적으로 입주량이 집중돼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 시기에 이제 또 저희가 연말에 뭐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압박 같은 것들이 다시 조금 수면 위로 올라오면 조정이 될 거다라는 기조를 저는 아직은 좀 가지고 있어서 지금의 장세가 아예 이제 국면이 전환됐다거나 지속적으로 확장되지는 못할 거다라고 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과열까지는 가지 않지 않을까. 그리고 그렇게 되지 않도록 뭐 너무 과도한 규제는 아니더라도 시장에 대한 관리를 좀 빨리 하게 된다면 과열까지는 가지 않겠나라는 뭐 기대 섞인 전망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가 그렇게까지 과열은 아니다. 예, 아직은 아니다라고 보는 편이고요. 근데 사실 뭐 그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고 아닌 분들도 있는데 참여정부 초기에도 사실은 정책적인 부분이 시장의 흐름보다 좀 너무 뒤늦게 나오면서 시장을 좀 초반에 관리하거나 잡을 수 있는 부분을 놓친 다음에는 거의 걷잡을 수 없이 시장이 몇 년 동안 좀 과열 양상으로 갔었잖아요. 사실은 버블을 조장했죠. 뭐 버블을 조정하려고 그 이전에 아니지만, 네네. 근데 요번에도 사실은 저희가 아직은 정책 공백이 있다 보니 요 시기를 좀 놓치지 말고 초반에 과도하지 않게 시장을 좀 완전히 꺼트리지는 않으면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지금 좀 그래서 이제 보고 있습니다. 정책적인 부분. 개인적인 질문인데요. 강남자건축 사도 돼요 지금? 일단 단기적으로는 연말에 좀 초과이익 하나 살까 말까 환수제 고민하거든요. 연말에 초과이익 환수제가 저는 부활할 걸로 일단은 전망을 하고 있고요. 네. 워낙 이제 단기적으로 강남시장이 조금 이제 올라오기도 했고 또 그 부분을 계속 연장 유예할 만한 근거가 별로 없다 보니 부활할 걸로 생각하는데 그게 부활이 되면 사실은 조합원 추가 부담금이 늘어나면서 사업성이 악화될 수밖에 없고 적용되는 곳들은 아무래도 한동안 또 사업을 좀 보류하거나 중단하거나 이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악재가 있는데 장기적으로 보자면 사실은 서울에 이런 대단히 아파트 지구가 그렇게 많지는 않고 또 인프라가 또 특별히 또 잘 갖춰진 주거 지역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그런 지역의 재건축 대상은 장기적으로는 아직 투자 가치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단기적으로는 뭐 초과이익 환수제라는 단기적인 조치 부분에 대한 영향을 피해가지는 못하겠죠. 뭐 너무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질문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제가 궁금해서 더 여쭤보려고 그러는 게 지금 강남 재건축 단지들이 다 50층씩 한다고 뭐 떠들다가 초과이익 환수제 문제가 생기니까 이제 35층이라도 받아들이겠다고 지금 이제 재빨리 돌았잖아요. 네, 반포 지역이 대표적으로 많이 근데 수용했죠. 그게 이제 연말 전에 뭐 틀림없이 이제 초과이익 환수제 일몰이 연말이면 일몰이 될 테니까 연말 전에 가서 사업 승인 받을 수 있어요? 지금 해서? 지금 통과할 수 있다라고 광고를 하는 조합 사업장 중에서 제가 볼 때는 통과를 하지 못할 걸로 보이는 곳들도 꽤 있습니다. 시간이 얼마 없잖아요. 예, 사실은 기본적으로 걸리는 이런 인가 단계의 시간적인 부분을 계산해 봤을 때 좀 불가능해 보이는 곳들이 있는데요. 제가 볼 때도 뭐
반포나 여의도나 그런 데서 지금 통과할 수 있다고 이제 광고를 하는 곳들에서도 좀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서 단기적으로 그 내용만 보고 투자를 결정하시는 것은 좀 위험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 그러겠죠? 네. 감사합니다. 그럼 제가 투자를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자, 강남 말고 그 이외에 서울 시내 재건축이 또 있잖아요. 강북 쪽에도 재건축 이슈들이 있는 데들도 있고. 강북 쪽은 지금 원래 재건축보다는 그동안 중단됐었던 이제 재개발이나 소규모 정비 사업들이 네. 지금 공약 과정에서 새 정부에서 발표한 이제 도심재생 뉴딜 사업이라고. 네, 도심 재생 사업 쪽으로 예, 가는 그 거죠. 사업을 통해서 이제 재정 조달이 어떻게 될지는 저희도 좀 궁금합니다만 이제 자원이 조달돼서 매년 10조 원씩 투자를 5개년 동안 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네. 그 부분이 투입돼서 이런 낙후 지역들이 좀 정비가 되면 아무래도 종전에 중단됐던 뉴타운이나 재개발을 좀 대신할 수 있을 걸로 기대는 모으고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아직 그렇게 막 움직임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다시 좀 노후 지역 재개발 지분 투자를 해야 되나 이런 거를 좀 고민하시는 분들도 생기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부가 어떤 기준으로 어떤 지역에 어떤 방식의 개발을 할 것인지 조금 명확히 빨리 결정을 하고 개발을 통해서 뭔가 부수적인 이제 투자 이익이 뭔가 시장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을 미리 차단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실제 개발을 통해서 이제 서민들의 주거 복지는 안정적으로 이제 돈이 풀리도록 하는 부분이 좀 필요할 것 같고, 강남 재건축 외에는 어쨌든 이제 서울의 아파트 지구가 뭐 강남 빼고는 뭐 용산이나 여의도 이런 한강변 중심으로 있기 때문에 네. 그 지역들에서도 역시나 강남과 비슷하게 뭐 경기도 같은 경우는 과천도 좀 포함되어 있죠. 그런 지역들의 과천이 뭐 재건축 지금 최대 지역이 큰 지역이니까. 예, 최근에 좀 강세를 같이 보이고 있는데 아무래도 지금 뭐 말씀 나눈 여러 가지 조치들이 하반기에 좀 본격화되면 이 분위기도 좀 제가 볼 때는 사그러들 걸로 일단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도 좀 사그라들 수 있다. 예, 어쨌든 뭐 본격적인 규제나 이런 것들이 나오면 지속되기는 어렵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또 현 부동산 시장에서 워낙 시장 자체나 수요 심리를 또 생물이라고 보고 또 예측하기 어렵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저희도 좀 조심스럽기는 합니다. 이게 강남 재건축 좀 별로 좋게 얘기 안 하셔서 근데 제가 강북 단기적으로는 아니, 단기로 단기로. 네, 중단기로. 그래서 제가 지금 강북의 도심 재생 사업으로 한번 가볼까. 그래서 그 있잖아요, 서울시 그 저기 박원순 시장께서 그 저기 서울 역사문화박물관 서대문 쪽으로 좀 더 가면 기상청 올라가는 옛날 그 길인데 거기 도심 재생 사업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런 이제, 식으로 해서 저도 가서 그 구주택을 하나 이렇게 사볼까. 지금 방금 생각을 했더니 또 분위기 사그라든다고 근데 말씀하셔서. 단기적으로 지금 뭔가 개발이나 재원 투자에 대한 이슈가 더 집중되는 것은 단기적으로 이제 네. 재개발 도심 쪽이 맞기는 하고요. 근데 다만 예전에 생각하셨던 이런 대규모 뉴타운이나 이런 걸 통한 아파트 대단지 공급 이런 방식이 아닐 거라는 그건 없어져 거죠. 버렸잖아요, 예, 이제. 이제 소규모 정비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전처럼 재개발을 하면 다른 이제 강남권이나 이런 데처럼 대단히 아파트가 들어서고 인프라가 확 달라진다. 이렇게 되지는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이 조금 변수가 될 수 있고요. 재건축 같은 경우는 어쨌든 단기적으로는 그런데 장기적으로는 뭐 투자 상품 여력이나 아니면 인프라의 차이가 있기는 하기 때문에 네, 뭐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비교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결국 뭐 그 알아서 결정하고 알아서 책임져라 뭐 이런 말씀. 그거는 이신 것 투자하시는 같긴 분들의 한데. 기본 자세죠. 알겠습니다. 잘 판단을. 뭐 하여튼 도움되는 말씀은 여러 가지 해주셨으니까 몇 가지만 좀 더 여쭤보면, 우선 부동산을 이어서 우린 이제 이렇게 하시는 김에 계속 이어서 좀 더 해주시면. 과거 역대 정부 초기의 부동산 정책들이 대체로 다 실패들이었던 것 같아요. 초기에 이제 그 헛방을 많이 날렸죠. 그러다가 방향 확 바꾸고, MB 정부에서도 초기에 강남 재건축 허용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하다가 부동산 갑자기 막 오니까 이렇게 일하고 그랬었는데, 역대 정부 첫 해 그 부동산 시장을 좀 돌이켜 보면 올해는 어떻게, 그걸 좀 돌이켜 보시고 올해는 어떻게 봐야 될 것 같은지. 근데 뭐 지금 말씀하신 뭐
노무현 정부나 이명박 정부나 이제 박근혜 정부에서도 초반에 이제 시장의 흐름을 보고 좀 뒤늦게 정책적으로 따라가는 모양새를 보이다 보니까 네. 사실 정책 효과가 그렇게 막 시장을 이렇게 주도적으로 원하는 대로 관리하는 결과를 가져오지는 못했고요. 네. 대부분 이제 시장 흐름을 헉헉헉 쫓아가는 상황들이 돼버리다 보니까 실제로 펼치는 정책의 방향성과 시장의 흐름이 아예 그냥 반대로 움직이는 경우들도 많았죠. 노무현 정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강력한 규제를 뒤늦게 많이 쏟아냈습니다만 기간 동안 시장의 가격은 급등을 했었고 네. 그 이후에는 어떻게 보면 부양 정책이나 이런 투자 시도를 많이 한 셈인데도 금융위기 이후에 사실 시장이 계속 안 좋았었고 그래서 이게 굉장히 방향성의 차이가 있었어서 네. 최근에 좀 우스갯소리로 시장에서 지금 이렇게 또 시장이 규제를 한다고 하는데 다시 좀 오르지 않겠냐 예전에 학습 효과를 봤을 때 이런 네. 말씀을 좀 그냥 뭐 사실 좀 비논리적인 말씀이시긴 하지만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럼 그래서 사야 되겠군요. 근데 시장의 심리라는 게 또 무시 못할 부분이니까 저희도 관심은 가지고 있는데 어쨌든 그때랑 또 노무현 정부 때랑은 지금 뭐 금리 상황이나 이제 금융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다르기는 해서 저희가 완전히 그때처럼 뭐 대응하시는 것은 위험하시다라고 조언을 드리고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첫 해 금융시장은 어땠어요? 역대. 보통 이제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일단 어떻게 보면 이제 어떤 대통령 때 뭐가 좋았다 이렇게 흐름보다도 네. 보통 이제 기대감이라고 표현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새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은 그 정부가 앞으로 어떤 식으로 공약집에 나왔던 부분들과 이제 꾸려가겠다라고 하는 기대감들이 상당히 많이 반영되면서 통계적으로는 지금까지 한 2년 차까지는 주가가 강세였다 뭐 이런 통계도 있는데 네. 솔직히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건 별로 안 믿고요. 네. 그때마다 다르다라는 쪽으로 표현해야 될 것 같고 네. 단적으로 이제 김대중 정부 때 같은 경우는 IMF 때 이후에 회복하는 모습들 거기다가 이명박 정부 때는 2008년도 금융위기 하는 어떤 외부적인 변수도 무시할 수 워낙 없는 크죠. 거거든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신정부가 들어와서 주가가 좋았다라고 어떻게 보면 몇 년 동안은 좋고 몇 년 동안 안 좋다 이런 통계상으로 말씀드리기는 오류가 너무 많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은 뭐 하나의 그냥 귀동량으로 그냥 넘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세요? 네, 근데 그래도 역대 정부마다 네, 테마는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만약에 이번 그 문재인 정부에서의 테마는 뭐가 되죠? 지금 앞서 서두에 다 얘기하셨던 그 4차 산업혁명 관련된 부분들. 네, 4차 산업은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고 근데 거기서 이제 지배구조도 모든 사람이 다 알고 그렇죠. 있지만 한번 다시 말씀해 주시라면. 예, 그렇죠. 이제 지금 나오는 얘기들이,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문재인 정부의 가장 보통 얘기하는 제이노믹스라고 그러죠. 네. 이쪽에 가장 큰 특징이 지금까지는 이제 얘기가 많이 나온 대로 과연 어디로 갈까라고 지금 사람들이 다 고민하고 다 이제 지켜보고 있는 단계입니다. 왜냐하면 네. 지금까지는 총리 인선부터 여러 가지 인선 과정에 지금 계속 힘을 썼었고, 네. 그러면 이제 인선이 끝나면 바로 어떤 부서를 꾸려서 이제 본격적으로 정책적인 부분들 육성을 할 차례 아닙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부터가 이제 중요한 단계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네. 이제 한 6월 중순 이후부터는 이제 색깔을 본격적으로 내려고 시도를 많이 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과거에 이제 이명박 정부 때 같은 경우는 뭐 4대강 테마 그리고 박근혜 정부 같은 때는 뭐 창조경제 테마인데 솔직히 기억은 별로 안 나고요. 창조경제가 뭔지 잘 몰랐죠. 저도 아직까지도 애매모호합니다만. 네. 네. 그리고 이번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이제 4차 산업혁명 관련된 부분들 같은 경우도 쉽게 말씀드리게 되면 여러 가지 기술을 IT랑 접목시켜서 더 확장시키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접목시키는 기술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좀 윤곽이나 가이드라인이 정부가 이쪽은 올해 한 3년 들어서 아니면 5년 들어서 얼만큼을 육성하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명쾌히 나와야 주식시장도 본격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근데 아직 그런 어떤 청사진이 제대로 좀 나오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지금은 일단 다 관망만 하고 있는 상태죠. 좀 지켜보자. 네. 근데 그 부분이 만약에 확인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까지 저희가 보통 지수는 이만큼 올랐는데 개인들 같은 경우는 뭐 중소형주 투자하시고 코스닥 투자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재미를 못 보셨죠. 근데 네. 만약에 이 부분이 확인된다라고 하게 되면 좀 마이너스 20%입니다 지금. 충분히 많이 하실 수 있습니다. 네. 네, 전화번호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문재인 정부 들면서 제가 지금 본 테마만 한 3가지 정도인데 하나가 4차 산업 테마, 또 하나가 그 뭐였죠? 좀 아까 우리 얘기했던 재벌 개혁. 그 지배구조 테마. 네. 그 다음에 도심 재생 사업 테마. 이 3가지를 제가 지금 그러니까 뉴타운 방식으로 안 가고 도심 재생으로 간다 그러다 보니까 도심 재생을 위해서 하여튼 잘하는 건설사가 뭐냐 또는 뭐 필요한
그 납품해야 되는 뭐 물건을 만드는 데가 어디냐, 말하자면 변기 만드는 데가 어디냐 등등 뭐 그런 테마가 좀 떴던 것 같은데 그거 말고 또 다른 테마가 있어요? 글쎄요, 저도 딱히 떠오르지는 않는데요. 아까 네. 말씀하신 그 도심재생 관련해서 이제 매년 10조를 사용한다고 한다면 네, 누군가는 10조의 매출이 일어난다는 거거든요. 반대로. 그러겠죠. 그래서 저도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이제 왜냐하면은 이제 도심재생이라는 게 정확하게 뭐 길을 밀거나 네. 이런 게 아니라 사실 그 구불구불한 길을 어떻게 정비하는 이러니까 저는 이제 건설 쪽이라고 막연하게 생각했는데 그거는 사실 제 영역이 아니라서 네. 정확하게 예측은 안 되더라고요. 하지만 이제 한 가지 좀 주목을 해본 게 있는데 이제 역대 정부의 첫 해 이렇게 하면은 사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대외 변수가 좀 많거든요. 수출 주도형의 나라기 때문에 사실 뭐 미국의 경기가 좋으면 저희가 따라 좋고 뭐 중국에서 부품이 많이 필요하면은 우리나라 이제 부품주들이나 이런 게 좋고 이렇게 계속 진행이 됐는데 제가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서 저희가 지배구조 관련해서 이제 스튜어드십이라는 그 제도를 좀 강화시키겠다. 즉 다시 말해서 재벌들의 투명성을 높이겠다. 저는 이거에 좀 주목을 하고 싶더라고요. 이제 다른 이제 4차 산업 테마는 개별 업체의 기술력이라든지 성장 가능성에 따른 명암이 너무나 극명해요. 그러니까 네. 똑같은 업체라도 기술력 없으면은 도태되는 거니까. 근데 아까 말씀드린 그런 스튜어드십이 발전하고 또 강화가 돼서 그거에 따른 외국인들의 한국에 대한 그런 불안감이 해소된다, 내지는 의구심이 해소된다고 하면 좀 증시에는 이제 영향을 받지 않겠는가. 네. 이제 뭐 분석하는 사람에 따라서는 노무현 정부 시절에 이제 증시가 좀 강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러한 게 있다라고 하는데 좀 그거는 사실 이제 상관관계를 정확하게 우리가 숫자로 표현하기는 어려우니까 하지만 이제 의미 있는 그런 보고서 내용을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문재인 정부도 이게 총론적인 부분에서는 비슷한 어떤 그 정치적인 철학을 갖고 있는 그러한 정권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측면에서는 주식시장을 밝게 본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주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 쪽에 더 상승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합니다. 노무라에서 나왔었죠. 우리 기업 지배구조 고치고 배당 정책 좀 고쳐주면 연말까지 3천 간다. 노무라에서 뭐 그런 게 나왔죠. 그래서 그 배당 정책이나 이런 건 아무래도 손 보려고 정부가 들긴 들 텐데 지배구조도 그렇고 들긴 들 텐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우리 김학주 교수님 오랫동안 쉬셨습니다. 그런 테마주 들어갈까요? 아니면 그냥 수출주 들어갈까요? 글쎄요. 근데 우리나라가 이제 노령화가 심하게 전개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부 입장에서 돈이 많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이제 지금 삼성전자가 있어서 다행인데 아마 계속해서 재정적으로 조금 부족함을 느끼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돈 나올 때 찾아야 되는데 예. 지금 사실 이렇게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뭐 주식시장이나 금융시장 같은 부동산 시장 같은 이런 쪽에서 유동성이 있는 게 두 가지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는 돈이 많은 데가 기업이에요. 네. 그러니까 국영제가 지금 자꾸 위축되고 있으니까 투자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보통 이럴 때 이제 현금 흐름이 굉장히 많이 남죠. 그 전문 용어로 프리캐시플로우가 굉장히 늘어나는데요. 네. 이거 갖고 이제 할 데가 없으니까 이제 뭐 지금 뭐 금융자산이나 뭐 자사주 매입 수각을 하는 거죠. 또 하나의 그 유동성의 원천은 부의 불균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네. 가난한 사람한테 돈을 주면은 그 사람들이 소비를 하죠. 근데 그래서 이제 그 투자하고 고용으로 선순환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부자분들한테 돈이 더 가도 이미 다 있는 건 있으니까 더 이상 뭐 소비 안 하고 그냥 금융자산 사는 거죠. 그래서 이 좌파 정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성장보다는 분배를 되게 소중하게 생각할 것 같고, 네. 그러면은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부의 재분배 차원에서 그걸 좀 더 강조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이제 또 배당을 더 내리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 기업에 있는 돈을 민간에 자꾸 내리라고 배당 성향을 늘리라고. 근데 이미 기업들도 다 감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게 잘 진행되는 것 같아서요. 저는 우선주라든가 그다음 배당 관련주는 좋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약간 이게 조금 이상하게 흘러가면은 결국은 이제 이 정부가 부자들의 돈을 빼앗으려고 한다면 부자들이 뺏기기 싫어서 감추어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5만 원짜리를 장롱에다 집어넣으면은 화폐 개혁할지도 모르니까 결국 나중에는 금 쪽으로
사람들의 수요가 마지막에는 그렇게 몰려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최종 결론을 향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는데 시간도 별로 많지도 않고요. 달려가고 있는데 제 시중에 그렇게 돈 많이 돈다는데 왜 내 주머니엔 돈이 없죠? 항상 이게 질문이긴 한데 내 주머니에 항상 없더라고요. 항상 빚내서 사는 인생이 되더라고. 근데 어쨌든 내 주머니에 1,000조의 돈이 들어왔어요. 예를 들어서. 어디로 가요, 이 돈? 어디로 갈 거라고들 보세요. 이게 그러니까 어디로 가야 된다가 아니라 이 돈이 어디로 갈 것 같다. 주식시장으로 간다, 부동산 시장으로 간다, 뭐 이런 그런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어디에 그러니까 투자 권유를 할 때 어느 쪽에다 하는 게 좋겠다,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하게 되면 배분을 뭐 이런 정도로 했으면 좋겠다. 뭐 위험자산, 뭐 주식시장, 부동산 시장 다 위험자산이긴 한데 주식시장 어느 정도, 부동산 시장 어느 정도, 뭐 현금 어느 정도. 뭐 이런 배분 어떻게 하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을 한번 해주실 수 있는 분들이 좀 해주시면 무조건 부동산 100% 몰빵이라고 하실 것 같아가지고 질문을 못 하겠어. 저도 뭐 그거는 아닌데 보통 네. 이제 좀 젊은 층에 이제 막 뭐 세대주가 됐거나 자녀를 뭐 막 가졌거나 이런 젊은 분들은 아무래도 기본적으로 자산 규모도 적지만 그 안에서 이제 실물 부동산 자산 규모가 없거든요. 그동안 이제 뭐 월세 같은 걸 살았거나 이제 뭐 전세금을 마련했거나 이런 거니까 네. 사실은 뭐 유동 자금이나 뭐 이렇게 더 투자할 수 있는 게 생겼다면 일단은 저는 어쨌든 본인이 거주할 한 채 정도의 내 집 집을 마련은 하나 필요하다라고 보니까 이제 그쪽으로 추천을 드리게 될 거고요. 근데 네. 뭐 기본적으로 고액 자산가들 같은 경우에는 뭐 제가 이제 주로 상담을 하게 되는 분들이 이제 금융권 고객들이니까 물론 금융자산도 많이 하고는 계시지만 절대적으로 기본 가지고 계시는 부동산 자산 비중이 아직도 여전히 굉장히 높거든요. 월등하게 그래서 높죠.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추가적으로 부동산을 하는 것보다는 이제 뭐 시장 상황에 맞춰서 뭐 유동화 같은 것들을 좀 더 쉽게 할 수 있는 금융자산이나 아니면 부동산을 하더라도 금융화된 이런 간접부동산 투자 상품이나 뭐 이런 것들을 좀 더 제안드리게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자산가분들을 만나면 거의 한 80% 이렇게 넘게가 다 뭐 빌딩이나 토지나 주택이나 이런 걸 갖고 계시기 때문에 네. 뭐 제가 주택 시장을 아직은 좀 중단기적으로 우상향으로 보고 있긴 하지만 더 뭐 집을 뭐 무리해서 사시라던가 뭐 이런 것들을 추천드리게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한 5억에서 한 10억 사이 돈 가지고 있으면 어디에 아파트 사야 돼요? 서울에 강북에 사요? 강남에 사요? 근데 요즘 딱 5억에서 추천하고 10억이면 강북의 웬만한 30평대들도 가격이 그렇게 가기 때문에 네. 그냥 이건 뭐 투자라기보다는 거의 뭐 실거주 목적의 도심 소형 아파트 그거밖에 정도가 안 돼요? 되실 것 같고요. 그럼 10억에서 20억 사이면 뭐 그 정도시면 사실은 강남권의 재건축 단지나 이런 것들을 좀 중장기 보유형이나 뭐 장기 투자형으로 보실 수 있을 거고, 근데 그 정도 금액이 있는데 아파트를 더 해야 되나라는 고민들은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 네. 분들은 오히려 이제 뭐 거주랑 이제 캐시플로우를 같이 만들 수 있는 뭐 상가형 주택이라던가 뭐 네. 이런 대지 보유형 상품 쪽으로 요즘은 많이 이제 관심을 돌리고 계신 상태이기 때문에 무조건 아파트 중에 뭐 이렇게 생각하실 건 아닌 것 오히려 같습니다. 요즘은 대지를 가지고 예, 뭐 이렇게 있는 상가주택 같은 쪽으로 걸로 더 뭐 돌린다. 본인이 거주도 하시면서 네. 아래층은 뭐 임대를 놔서 월세를 네, 네. 받으시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부동산 상품들도 재구성을 해서 포트폴리오 변경하신 경우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네. 요즘은 그렇게 좀 실제로 매각 차익이나 월세 수입을 동시에 올릴 수 있는 상품들로 자산가 그룹들은 많이 좀 이동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김민수 부장님. 일단 바람은 부동자금이 주시장 쪽으로 와서 좀 마음껏 한번 같이 좀 누려봤으면 하는 그럼 바람이 본인의 있는데 희망사항이고요. 그렇죠. 내 세상은 자기 본인의 희망사항대로는 그렇습니다. 안 되거든. 제 생각은 네. 부동산으로 갈 것 같습니다. 부동산으로 예, 갈 것 같아요. 예. 특히 이제 여러 가지 우리나라의 불패 신화죠. 아직까지는 그런 상황 쪽에서 여전히 시장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네. 부동산 쪽에 대한 선호가 좀 더 높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네. 그런 차원에서 요즘 보면은 또 한참 또 얘기 많은 게 뭐 갭 투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네. 그렇다는 얘기는 그만큼 얼마만큼 적은 돈으로도 부동산을 투자해서 시세 차익을 보겠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런 갭 투자가 내가 예를 들면 5억짜리를 1억 들고 1억을 그렇죠. 주고 4억을 전세를 놓고 사는 게 갭 그렇죠. 투자죠. 예, 예. 그런 식으로까지 어떤 부동산에 대한 욕구가 강한 보통 보니까
무슨 이제 온라인 카페들 쪽에서는 거의 성행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이게 6억만 되면 수익률 100%. 그렇죠. 네. 예. 그런 식으로 나오는 변화가 이런 열망들이 강하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아직까지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여전히 부동산 쪽으로 부동산에 갈 대한 가능성이 크다. 선호가 크지 자, 않고 그러면 고객이 돈을 들고 왔어요. 네. 자산 배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면 지금 어떻게 추천할 것 같아요? 일단 고객이 어느 정도 자산과 현금성 자산과 부동산 자산의 이 부분을 먼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그래도 적어도 이 부분이 현금성 자산이 한 20%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일단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부동산 쪽이나 나머지 비중이 너무 많이 갔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20% 정도는 일단 주식시장 쪽에 들어오시는 게 좋겠다라고 지금 시점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저는 일단 이 한 시장 내에서의 어떤 초과이익, 그러니까 알파 전략이라고 그러죠. 뭐 네. 초과이익을 쫓는 것보다는 네. 일단 자산 배분을 잘 해서 거기서 네. 이제 안정적인 의도된 수익률을 얻는 그 베타 전략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지금 개인 같은 경우도 사실 아무리 자산이 작아도 뭐 ETF 같은 것도 발달이 돼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ISA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종합자산 관리, 이사. 예, 그런 것도 이제 이사 가자 이사. 그런 것도 이제 잘 돼 있고 그래서 네. 그런 쪽으로 했고 만약에 제가 권해드린다 그러면은 이제 일단은 미국 그 인프라 펀드를 좀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게 완전히 글로벌리 놓으셔가지고. 그러니까 다른 자산하고는 네. 이게 굉장히 상관관계 낮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다 인프라가 핫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모든 정부들이 다 하고 싶은 거죠. 진통제나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괜찮을 것 같고 배당 성향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나이 드신 분들한테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또 이제 그 이 인프라를 그러니까 맥콜이나 이런 데가 우리나라 인프라 투자해가지고 가져가는 수익률이 굉장히 높긴 높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예. 항상 피 빨리는 기분이었는데 우리도 거꾸로 피 좀 한번 빨아보면. 예. 그래서 이제 또 이제 이런 민간이 이렇게 인프라에 참여를 하면은 미국 정부가 네. 세제 혜택을 많이 주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좋은 것도 많고, 그다음 나머지는 이제 뭐 인도네시아 같은데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하이힐드 펀드 있지 않습니까? 하이힐드 아직도 본드 괜찮아요? 같은 경우, 예,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개혁- 아니 지금 신흥국은 진짜 브라질은 지금 박살 났잖아요. 예, 그러니까 브라질은 그쪽은- 특별한 네. 케이스고. 그쪽은 별로 저는 관심이 없었고요. 네. 동남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가 하락이 직접적인 수혜가 되는 게 네. 결국은 이제 그 석유 보조금을 줬지 않습니까 국민들한테 그 안 줘도 네. 되고요. 네. 그거 갖고 이제 막 그 재정 정책을 쓰는 거죠. 경기 살려도 되고. 예, 한참 뭐 좋아지는 그런 쪽에 있고 과거에 이제 그 파퓰리즘에 의한 어떤 그 부조리 같은 것도 다 없어지는 것 같고요. 네. 그런 쪽에서 한번 봤었고 나머지는 이제 금 네. 그리고 이제 주식 쪽에서는 그 제가 좀 이렇게 권해드리고 싶은 건 자꾸 미국 얘기해서 좀 그런데요. 미국 주식 중에서는 그냥 쳐다보지 않아도 되는 주식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아무하고도 경쟁을 안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제너럴 다이내믹스다 그러면은 미국 군수주거든요. 네. 예, 그런 거 굉장히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비자나 뭐 이런 쪽을 그냥 편안하게 그냥 성장주로서 좀 사고 아니면은 이제 나만의 내가 잘 알고 있는 비상장 주식 그렇게 이제 나눠서 가져가면 될 것 같습니다. 비상장 주식은요 따로 같이 문자로 보내주시죠.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일단 자금이 어느 쪽으로 흘러갈 걸로 보세요. 거기에 따라서 돈이 내 돈도 같이 글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실 이제 금액 구간별로는 좀 편차가 큰 것 같아요. 그러겠죠. 왜냐하면 이제 뭐 10억을 가진 사람과 100억을 가진 사람이 다른데 저는 이제 고객분들을 이제 많이 상담을 하는 직업이지 않습니까? 그러고 네. 보면 통장이라든지 등기권리증 같은 제도는 사실 우리나라를 비롯한 몇몇 국가 외에는 그런 증서 같은 게 없는 나라거든요. 근데 등기 권리증이 주는 위로가 굉장히 커요. 그리고 그 든든함이. 아까 그러니까 부동산을 유동화시켜서 부동산 펀드를 10억을 가진 사람보다 그 집 앞에 있는 조그만 상가 5억짜리 가지고 있는 게 훨씬 더 뿌듯하거든요. 그런데 5억짜리 상가가 요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방. 알겠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리고 이제 그 첫 번째 좀 이유고요. 두 번째는 학습 효과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005년, 6년 부동산이 엄청 올라갔다가는 끝까지 들고 있었더니 드디어 2016년, 17년에 다 회복이 돼서 이미 이제 수익을 내고 있거든요. 이제 서울 시내 웬만한 재건축 단지가 그러니까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부동산 쪽 투자를 많이 할 것 같고요. 투자 상담을 이제 은행의 PB나 아니면 증권사의 자산 전문가랑 하기보다는 보통 부모님하고 상담을 많이 하거든요. 네. 근데 부모님 세대 때는 부동산에서 한 번도 잃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자산 자체는 부동산으로 몰릴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다만 실행하는 거는 별도의 문제인데요. 네. 대부분 대기 자금으로 있어요. 저희 이제 고객분들도 왜냐 이제 사고는 쉽고 사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정부의 정책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기다리는 그런 심리인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첫 번째 이제 제 의견이고 이제 두 번째, 세 번째는 사실은 이제 방금 얘기한 일반적인 경우가 주로 있고요.
주식이라든지 상품을 통해서 이미 이익을 많이 경험해 본 사람은 사실 이제 현금이 있으면 정확하게 이제 투자를 하게 됩니다. 이제 주식 투자도 하게 되고 왜냐하면 이제 시장에 대한 견해가 너무 좋거든요. 네. 더군다나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요. 우스갯소리로 눈을 감고 지구본을 한 바퀴 막 돌리다가 아무데나 찍어도 다 올랐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경험한 분들은 투자를 주저하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질문 드릴 건 거의 대부분 다 드린 것 같은데, 근데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뭐 아파트 들고 있었더니 서브프라임 사태 이후에 그 이전 가격을 다 회복했다. 네. 제 건에 반토막 난 다음에 회복을 못하죠. 뭐 제가 답변 드릴 내용 같지는 않고요. 네. 아니 제가 그 용인의 그 말하자면 그 대형 중대형도 아니고 초대형 아파트를 어떻게 우연히 갖게 됐었는데 네. 반토막 나더니 움직이질 않대요. 아주 여전히. 뭐 답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김 의원께서 답변. 그냥 제 푸념이었습니다. 네. 자, 그 이외에 특별히 뭐 꼭 한마디씩 이거는 올해는 이런 부분들에 좀 유의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있으면 한번 얘기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이제 그 짧게 딱 포트폴리오 해주시죠. 측면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일단 이제 그 주식의 상승을 예상은 하지만 네. 이제 상승하는 시점에서는 정말 이 탐욕과 공포가 아주 극단적으로 대립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래서 원래 공포의 벽을 넘어야 되죠. 예, 자고 일어나면 오르는데 사잔이 또 겁나고 이제 그런 심리가 있는데요. 그거에 걸맞는 상품을 만약에 이제 주식에 정통하지 않은 일반인이라면 네. 그런 상품들을 좀 편입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하나만 간접으로- 딱 찍어서 간접으로 말씀드리자면 가시죠? 예. 네. 커버드 콜 전략 같은 거, 즉 네. 다시 말해서 시장이 옆으로 기더라도 비과세로 일정한 수익을 주는 그런 상품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네. 나머지 그 상품을 이제 선정하거나 하는 거는 본인의 이제 기대 수익에 따라 다르지만 네. 3에서 4% 정도의 수익은 이제 담당하시는 은행 PB라든지 이렇게 만나서 상담은 충분히 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돈이 생기면 올림픽 선수촌 센터로 꼭 찾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 교수님. 저는 이제 사실 제가 이렇게 서울 도심의 부동산 가격이나 주가가 이렇게 오를 줄 몰랐어요. 네. 예상 밖인데 그거를 가만히 곰곰이 이제 다시 한번 반성을 해보니까 지금 세계적으로 이제 그 베이비 부머의 대표 세대가 1960년생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분들이 이제 은퇴하는 시기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굉장히 경기가 나빠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막기 위해서 정부에서 초강력 정책을 쓰고 결국은 이제 그게 그 어려운 사람들을 볼모로 해서 이제 유동성이 많이 풀리고 그게 이제 부자들의 배를 채워주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요. 저는 물론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싸우는 것도 참 어리석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도 사실 이런 정책에 너무 이제 의존하기보다는 나름대로 자기만의 어떤 해지 전략을 좀 가져가는 게 좋지 않은가. 아까 그래서 이제 빅스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그런 어떤 대안 같은 걸 마련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김기정 의원님은 질문을 조금 바꿔가지고 제가 집을 하나 사야 되는데 언제 사요? 그리고 살 때 좀 하여튼 부동산 쪽을 살 때 좀 주의해야 될 사항 뭐 이런 거. 일단 뭐 실거주용은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추가 투자용이실 것 같은데. 실거주용으로도 필요하고요. 뭐 근데 또 거주용으로 사지만 사면서도 그쵸, 뭐 또 투자를 내지가 생각 안 할 수는 있기는 없잖아요. 하죠. 근데 근데 전 실거주용이에요, 사실. 무주택 상태인 이제 주택 필요자들은 사실은 임대 주거 비용이나 주거 안정성을 고려했을 때는 주택 마련을 하시는 게 맞고요. 그래서 아무 저는 때나 사실 돈 생기면 시기가 사라. 중요한 게 아니라 본인이 이제 구매할 수 있고 대출을 정상적으로 활용할 수준 정도의 자금 계획을 하실 수 있으면 사실 도심 집중 상황에서 역세권 소형 주택 가격이 그렇게 크게 움직이게 될 상황은 단기적으로는 없거든요. 그래서 네. 마련하시라는 거고. 네. 근데 다만 이제 최근에 강남권이라든가 이런 일부 분양 시장이 열기를 또 보고 너무 휩쓸려서 추가적인 구매나 투자를 하시는 것들은 저는 좀 그래도 보수적으로 자제를 하셨으면 좋겠는 게 지금 워낙 단기적인 변동성이 많아서요. 물론 이제 더 오를 수 있는 뭐 글로벌 경기 회복도 있고 뭐 좋은 변수도 있습니다만 네. 단기적인 이제 변동성이 많으니까 그거보다는 일단
무주택자 외에는 좀 장기적인 상품성이나 보유 가치나 이런 걸 보고 좀 긴 본인만의 전략으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요즘 시장이 너무 좋으니까 또 막 해야 되나 이런 고민에 빠지시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짧게 네,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짧게. 네. 대형주는 어제도 좀 올라왔죠. 네. 근데 중소형주는 아직 시작 안 했다고 생각합니다. 아, 중소형주 갑니까? 이상입니다. 짧게. 잘 알겠습니다. 네. 네, 집중 토크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외신 인사이드로 넘어가겠습니다.